오케이, 되고 있네요.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안녕하세요. 과학철학 장애 멘토링의 최서영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과학사회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사회학이라는 거는 1960년대, 70년대쯤에 이제 과학철학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게 과학에 대해 접근해보자. 약간 이런 발상에서 시작되는 건데, 과학에 대한 메타학문이라는 점에서는 과학철학과 약간 비슷한 맥락을 공유를 하긴 하는데, 과학철학과는 약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또 대치되고 약간 서로 물어뜯고 약간 그런 구도를 약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과학 사회학은 20세기 중반에 출발을 했는데 이 분야의 개척자는 로버트 머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초기의 과학 사회학을 머턴주의 과학 사회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다 이름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사회학을 과학의 구조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음부터 이제 뭐 가면 갈수록 다른 것들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과학자 사회가 아니라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사회학적 접근을 취하는 뭐 그런 이제 방향성도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건 과학 지식 사회학이라고 해서 이따가 한번 다룰 거고요. 뭐 아무튼 과학 사회학이 20세기 중반에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은 좀 과학 철학에 대해서 좀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과 약간 구분지어서 과학 철학과 약간 독립돼서 발전을 했고 뭐 지난번에 과학적 실제론 논쟁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류적인 이제 과학 철학 논쟁에 있어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과학적 실제론 논쟁에 있어서 과학 사회학자들은 반실제론적인 경향을 띠는 성향이 짙은데 이제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 같은 것을 결국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인식론적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체로 뭐 과학 사회학자들은 과학 철학과 약간 과학 철학에 대해서 좀 도전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했고 주류 과학 철학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으며 뭐 과학적 실제론 논쟁에 있어서 반실제론적 태도를 취했다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머턴주의 사회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규범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머턴이 연구를 해서 과학자 사회 혹은 이제 과학 공동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과학적인 어떤 공동체를 지배하는 기본 가치들 규범들을 구분을 해냈는데 그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주의예요. 보편주의는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과학자 사회를 속하는 어떤 개개인의 과학자들의 뭐 개인적인 속성이나 사회적 배경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행하는 과학적 연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의 가치와 과학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공유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과학자가 내놓은 과학적 사상이나 결과, 연구물 같은 것들이 공동으로 소유야 되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공평무사주의.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의 행동 규범 같은 건데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공동의 이제 어떠한 이득, 공동의 과학적 기획이나 공동의 과학 공동체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규범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회의주의인데 이 조직적 회의주의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뭔가 회의적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적 연구나 과학적 사상들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무튼 조직적 회의주의에 대해서 좀만 더 말을 해보자면 머터는 아마 과학 공동체 전체가 사상과 생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끊임없이 시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턴주의 과학 사회학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규범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규범들과 달리 더 중요한 제 생각을 했을 땐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개념이 이겁니다. 과학자들은 무엇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왜 과학을 하는가? 이제 머턴주의 사회학에서 좀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는 이 보상 체계에 대한 머턴의 생각입니다. 그 과학적 사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규범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과학적 생각들에 대한 보상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도대체 왜 연구를 하고 왜 과학자 사회에 소속되려고 하는 걸까요? 머턴은 기본적으로 이 보상이 과학자 사회 내에서의 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초의 발견자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죠. 뭐 공유주의 규범, 아까 말한 공유주의 규범에 따라서 모든 과학적 생각들과 사상, 뭐 출판물 같은 것들은 모두 공동의 소유가 되긴 합니다만 적어도 과학자들이 최초의 발견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정은 좀 여러 가지 형태가 되기도 하죠. 가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논문 출판, 학술지 게재 같은 것들이 되기도 하지만 좀 더 유의미한 발견물 같은 경우에는 상을 수상하기도 하고요.
이제 머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최상위 단계의 발견에 대해서는 뭐 이름이 명명되기도 한다. 가령 뭐 플랑크 상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 보상 체계가 있어. 그러면 왜 보상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워터는 이 근거로 과학사 내에서 빈번했던 그 우선권 논쟁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학사 내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생각들이 옳다,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기 위해서 싸웠죠. 때로는 종교랑 싸우기도 했고요. 때로는 사회랑 싸우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제 비슷한 류의 혹은 완전 똑같은 류의 발견을 한 상대 과학자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미적분학에 두고 싸웠던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있고 또 뭐 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두고 싸웠던 베르너와 허턴 같은 경우도 있고 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생각보다 최근 이야기인데 좀 독특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HIV 바이러스를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를 놓고 갤로와 몽테니에라는 생물학자들이 싸웠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과학자 개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국가 간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혹은 국가 자체가 개입을 해서 약간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 얽혀져 있어서 재밌어서 넣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선권 논쟁이 과학사를 보면 상당히 잦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순히 우선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생각이 인정받기 위해서 싸웠던 사례는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갈릴레이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싸웠던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과학사 내에서의 발견 논쟁은 이제 단순하게 과학자들 사이에서만 싸우는 것은 아니다. 보상 체계를 두고 일어나는 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는 보상 체계의 작동 과정이라고 머턴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턴의 생각 중 그럼 두 가지가 있었죠. 규범과 보상 체계. 그러면 이제 어떤 걸까요? 이제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머턴은 이 보상 체계가 과학자들의 독창적인 생각을 장려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최초의 발견을 해서 최초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욕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했죠. 또한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머턴은 그래서 이제 보상 체계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과학자들의 일탈 행위로 이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일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뭐 가령 사기, 표절, 명예훼손, 비방 이런 것들 이런 일탈 행위를 초래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일탈이 저는 꽤나 흔하게 일어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머턴이 주장을 하기를 우리의 사회에 갖고 있는 인정의 총량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과학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줄 만큼 그 인정의 총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진짜 사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뛰어난 과학자들은 한정되어 있다고 여겼고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발견을 못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과학자들은 출판에 집중함으로써 출판물을 내면서 그 인정을 대신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조금 약간 비판이 따르죠. 일단 제가 참고한 책인 그 이론과 실제 작가의 고드프리 스미스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작은 과학자들도 분명히 작은 공동체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공동체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집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도 있는데 이 작은 공동체 내에서의 분명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의 인정이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머턴의 그 인정의 총량은 부족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턴의 편집자였던 노먼 스토어러는 그 머턴의 이러한 생각들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자라고 제기를 하는데 그러한 규범들은 그러니까 머턴이 제기한 네 가지 규범들은 일종의 모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상 체계는 그 모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전기이다라고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규범들이 과학자들의 사회적 행동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보상 체계들이 그들을 유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턴의 과학 사회학은 약간 1970년대 거이기도 하고 다소 좀 낡다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몇 가지 생각들은 아직도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긴 한데 그래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학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머턴주의 과학 사회학은 기본적으로는 과학 전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사회적 구조와 위치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새로 등장한 과학 사회학은 보다 과학적 지식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SK라는 약자가 붙었죠. 대체로 이들은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트롱 프로그램 혹은 강한 프로그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일종의 기획입니다. 과학 지식에 집중을 해서 과학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일종의 기획인데 이제 이거에 한번 다뤄볼 건데 이걸 발전시킨 사람은 베리 반즈, 데이비드 블루어를 비롯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학제 집단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900 이후에 이제 머턴주의 과학사회학 이후에 한때 주류였던 과학사회학 이론입니다. 이제 사회학의 역사를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카를 만하임이나 에밀 디르켐 같은 이제 선구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초기 사회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식이 사회적 구성의 산물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생각했던 지식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에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강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들의 생각인 지식이 사회적 구성의 산물이다라는 발상을 자연과학으로도 옮겨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프로그램 기획의 그 대표적인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블루어는 이 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성입니다. 인과성은 이제 강한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지식에 대한 주장이 왜 일어나는지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왜 나타나는가, 이 지식은 왜 이런 지식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인과성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인데, 이제 이 공정성이라는 것은 그 성공한 지식적 주장과 실패한 지식적 주장에 대한 그 설명이 어떤 동등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성공한 지식적 주장과 실패한 지식적 주장에 대해서 얘는 왜 성공했고 얘는 왜 실패했냐를 다룰 때, 설명을 할 때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찰성은 과학 사회학 강한 프로그램 자체도 이러한 일련의 사회학적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이제 뭐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한 프로그램 1970년대 이제 과학 지식의 사회적 특성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과학 사회학은 머턴주의 과학 사회학을 대체를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들도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발전, 수정, 변형, 보완돼서 다른 형태의 과학 사회학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이들은 약간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딱히 부르는 명칭이 딱히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주도했던 학자들은 있습니다. 주도했던 학생들이 가령 이제 스티븐 셰이핀, 사이먼 셰퍼, 브루노 라티르라는 사람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나서서 각자 이제 다른 연구들을 제기를 하면서 과학 사회학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셰이핑과 셰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제시한 그 저작으로서 좀 유명한데 레비아탄과 공기 펌프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게 17세기 그 보일을 중심으로 한 영국에서의 실험과학의 발흥을 논의한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일 얘기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의 생각은 과학적인 사실들은 제조된다라는 겁니다. 발견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과학자들은 사실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들의 제조에 종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결론적으로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알아야 되고 언어를 알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의 능력과 세계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셰이핑과 셰퍼 이름 비슷하네요. 아무튼 이들 넘어서 이제 라투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건 제 생각엔 더 신기합니다. 이제 라투르와 울가라는 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몇 년간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레버토리 라이프인가 실험실에서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실험실이 어떤 공간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했는데 하나의 일종의 기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화학 약품들이나 뭐 실험용 동물들, 백지 같은 걸 넣어주면 반대쪽으로는 인쇄되어 있는 종이 뭘까요 이게? 뭐 당연하죠.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을 내놓는 하나의 굉장히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그러면 이 왼쪽에서 어떤 인풋을 넣어주고 아웃풋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처리 과정이 있는데 라투르의 생각의 핵심은 이 복잡한 처리 과정이 과학적 주장을 둘러싼
지지 구조를 구축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처리 과정이 과학적 주장을 만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거는 과학적 주장을 과학적 주장으로 만듦과 동시에 인간의 작업을 숨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굉장히 고도의 우리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고도의 과정이 과학적 지식들을 마치 자연에서 발견한 것처럼 보이게 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실상은 그 안에 보면 수많은 인간들의 작업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 정리를 비유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과학을 운전하는가? 과학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잡은 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데이터 혹은 자연이 운전한다. 나 답변을 하고 아까 말했던 강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나 뭐 어떤 연관 관계가 지배를 한다, 운전을 한다라고 답하는 반면 라투르는 과학적 작업 그 자체가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적 본질은 그 작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학사회학에 대한 얘기인데 과학사회학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봤는데 좀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학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때야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이제 사실 여성의 지위가 과학에서의 여성의 지위, 과학에서의 여성주의, 뭐 과학에서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는 생각보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사회학 및 과학철학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제 이 과학계에서의 여성주의 철학은 분명히 정치적인 여성주의와는 좀 구별이 돼야 한다는 점, 이제 이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네비브 로이드라는 학자는 이제 이성의 남자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제 이 책에서 말한 거는 이제 그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가 우리가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가 지식과 인식자 간의 관계가 약간 비슷하다 이런 논조에 주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지식과 합리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학사로부터도 알 수 있고 과학사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제네비브 로이드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발전 과정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연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드는 게 프란시스 베이컨의 결혼 모델인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인식자와 자연의 관계를 결혼처럼 인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훌륭한 지식의 모습은 훌륭한 결혼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제 이게 그 프란시스 베이컨과 생각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지식 그리고 자연과 관계를 우리가 상당히 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이드의 주장이 굉장히 흥미롭고 도발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올바른 과학자와 자연의 관계를 가부장적인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로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영장류학의 예시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초창기 영장류학자들은 영장류의 성생활에 있어서 암컷들이 수동적이라는 약간 그런 이론을 제시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갔는데요. 1970년대에 이러한 이론들이 깨지게 됩니다. 암컷 영장류들이 더 능동적이고 복잡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한 가지 그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가 영장류 연구에 여성들이 출연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장류학은 근래에도 여성의 입지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과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영장류학 내부에서는 여성 출연의 증가가 분명하게 암컷 영장류의 행동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데 뭔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례들과 여성의 입지, 뭐 여성적인 과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여성들의 입지를 탐구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실증적으로 과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타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적 접근은 여기까지. 자, 이제 과학 사회학, 뭐 과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과학 지식 사회학 이런 식의 접근은 모두 전통적인 과학 철학과 과학의 접근과는 다르게 과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과학 철학과는 본질적인 속성을 공유하기는 하는데 방식이 상당히 달랐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들이 있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탐구 방식은 그래 다양해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예 새로운 연구 방식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 없이 어떤 질문은 어디에 속하는 거다, 과학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은 이 분야에서 답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류 없이 모든 이제
주변적인 분야 모든 그 뭐 여러 가지 분야들에 뭐 모두 의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과학학 혹은 사이언스 스터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학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학문 분야들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뭐 철학, 뭐 사회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고전학, 경제학, 기호학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류 학문들을 포함해서 주변적인 학문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약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어떤 하나의 사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과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기술도 하나의 그 연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져서 뭐 과학 기술과 사회, 뭐 과학 기술학 등의 뭐 학문들이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뭐 이렇게 합쳐지긴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학 사회학의 등장이 반향을 일으킨 것과 달리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과학학이 사이언스 스터디의 등장이 그렇게 막 극적인 변화를 초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획기적인 진전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학에는 한 가지 중심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심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과학학은 이론의 성공을 어떤 과학 이론이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론이 성공한 이유를 정확성이나 혹은 설명력에 의거해서 설명하려는 것을 배격합니다. 완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성공한 이유는 자연 현상을 잘 설명하기 때문이야 라는 식의 설명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학의 접근은 본질적으로 과학 이론과 세계관의 관계를 통해서 과학을 설명하는 시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하나의 과제에 직면한다는 점인데 그러면 단순히 과학의 사회적 구조를 밝히는 것뿐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 세계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비로소 과학적 지식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과학학에 얽혀있는 좀 재밌는 사건,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앨런 소칼의 지적 사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앨런 소칼의 지적 사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냥 소칼 사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소칼 사태와 이제 소칼 사태로 인해 촉발된 과학 전쟁이 그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학은 굉장히 다양한 지식적 사조에 모두 발을 걸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제 굉장히 최근에 등장한 사조인데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의문일 뿐더러 설명하기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반표상주의적 언어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표상주의적인 언어관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제 언어라는 것이 세상을 표상하는 세상을 나타내는 체계라는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약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앨런 소칼이 어떤 짓을 했냐 그 소셜 텍스트라는 어떤 문예 정치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정 논문을 냅니다. 논문을 내는데 이제 논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수리 물리학의 최근 발견이 정치적 좌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 정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대충 그런 논지에 그 논문을 제출을 합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아무튼 그런 냅니다. 이제 앨런 소칼이 지적하고 싶던 거는 뭐냐면 이 엉뚱하고 완전 잘못된 논증으로 가득 찬 이런 논문도 받아들인다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타락했고 어떠한 검증, 어떠한 표준도 없이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입장을 내놓는다면 모두 그냥 게재해 준다. 약간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앨런 소칼의 그 수리 물리학과 진보적 정치에 관한 그 논문은 풍자였던 거죠. 과학학의 그 지나치게 진보적이게 되겠는 과학학에 대한 풍자 논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유감스럽게도 앨런 소칼의 그 생각은 완벽하게 맞았죠. 아무튼 그렇게 가짜 논문이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앨런 소칼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폭로합니다. 다른 잡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일대 혼란이 생기는 거죠.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취했습니다. 앨런 소칼의 이 폭로에 대해서. 한쪽은 앨런 소칼을 완전 지켜줍니다. 와, 완전 구원자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되게 뭐 그런 부류도 있지만 어쨌든 지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지식 사조가 건강함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학학의 물론 이제 과학학이 굉장히 이제 과학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학학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급진적인 지식 사조와 결탁을 했는데 이러한 지식 사조는 이미 건강함을 잃었고 올바른 논증을, 올바른 연구를, 올바른 뭔가 생각들을 제시할 힘을 잃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칼의 비판이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뭐 일부 인문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제를 침범하는 지나친 간섭이자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칼의 이 폭로는 우리가 흔히 과학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과학 전쟁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자들과 새롭게 등장한 과학 사회학자들 간의 좀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들이 다른 건 이겁니다. 과학적 지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체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과학 사회학자들은 과학 지식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과 과학 사회학자들이 이제 이 논쟁을 두고 싸우고 각자의 입장을 냈는데 다행히도 수년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긴장 상태는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고 과학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인문학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타당한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과학에 대한 옹호도 비판도 받아들여야 되고 침묵보다는 의견 교환이 낫다. 이러한 분위기가 암암리 형성이 된 거죠. 이제 그러한 논쟁들이 있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좀 다양한 형태의 그냥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쟁이 본질적으로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그 홍성욱 교수의 그 재밌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서로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서로가 다른 접근 방식에 좀 더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홍성욱 교수는 좀 더 재밌게 분석을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과학 사회학은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위치한 어떤 중간지대에 위치한 어떤 학문이긴 한데 인문학과는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과학 사회학의 대표적 주된 저서들은 모두 인문학적 글쓰기 스타일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문학적 글쓰기 스타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의 참과 거짓보다는 얼마나 설득력 있는 명제인지가 좀 더 중요합니다. 인문학자들에게는. 그 글이. 그러니까 맥락 같은 걸 글 전체의 맥락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 그래서 수사학적인 그 수학적인 그 언어들을 구사를 합니다. 뭐 비유법을 쓴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반면에 자연과학자들은 대체로 그러한 수사적인 글쓰기 맥락을 파악하는 글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거죠. 애초에 다른 글쓰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서로가 익숙한 글쓰기 스타일 그러니까 스타일과 글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의견 표현의 방식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 사회학에 대한 그 얘기이고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아무런 형태도 괜찮으니까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다든지 아니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신다 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